자, 현대소설 9번째 방울새라는 작품이고요. 먼저 보기를 볼게요.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사회는 이래야 돼. 사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겨냥하는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닌 집단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하는 방식의 사회적 폭력을 겪기도 한다. 자, 이 작품은 자유의 박탈로 인해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당사자가 겪어야 할 고통뿐만 아니라 남편, 아빠의 부재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작품에서 주인공인 그녀가 겪고 있는 눈꺼풀의 격려는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녀가 느끼는 불안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현대인의 삶으로 확장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도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런데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가 기득권과 충돌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남편과 아빠의 부재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인 그녀,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부인이겠죠. 예. 그녀가 겪고 있는 눈꺼풀의 격려는 어떤 불안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현대인의 삶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방울새라는 작품을 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보면은 떨림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불안이라 그랬죠. 불안. 그녀의 불안을 드러내 나타냄. 그 다음에 그런데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 낭아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죠? 이때도 경련이 있었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 낭아 따위는 없었다. 자, 면회실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면회실 하면 여러분 구치소거나 교도소거나 그죠? 아니면 뭐 군대인데 지금 이제 아까 읽어본 걸로 봐서는 아마 구치소거나 교도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아 따위는 없었다. 저는 아까 보기를 읽기 전에 이 소설을 먼저 읽었거든. 이 지문을 먼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었어. 그 읽으면서 이제 체크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구치소거나 교도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읽으면서 누가 교도소에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여자가 교도소에 있는 건지 여자가 교도소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이렇게 밖에 봤어. 볼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걸어온 거죠. 그 뭐야 면회실 가는 길로 교도소에서 교도소 갇혀 있다가 면회 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보기를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잘 읽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읽어도 다 이런 거를 가정하고 생각해서 읽을 수 있어. 이거거나 이건데 남편이야 아내야 모르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남편이구나. 남편이 그 갇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잘 못 읽는 친구들은 그걸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전혀 무슨 내용인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어쨌든 면회실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낭하 따위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낭하를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낭하는 없었다는 거예요. 낭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 이제 간수들이겠죠.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요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의라는 게 죄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복을 남편이 입고 있었다라는 걸 보고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밑으로 흰 하얗고 하얀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뭐 여기는 대충 읽어보시면 한 겹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 이 잠재우고라는 말을 보면, 그러니까 내 손이 저 쇠망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예, 확 뜯어버리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잠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쇠망을 거두어, 아이고, 그래서 쇠망을 거두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 잿빛은 약간 회색빛 뭐 이런 거고요. 그 또한 뭐 이랬다. 그 다음 넘어가요. 장식 없이 수잡한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에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봅니다. 우리 속에 갇힌 짐승에,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자,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는 짐승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속에 갇힌 것이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게 꺾인 거지. 그치? 꺾인 거야. 그 또한 그녀를 봅니다.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아마도 이제 딸이겠죠. 뭐 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름이 경주라서 딸인가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딸이 맞더라고요. 예.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뭐 이제 그냥 이런 질문을 했다. 예, 이런 질문을 했다.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마늘이 왔다 어쩌고저쩌고.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무슨 대화야?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 사실 그렇잖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죠?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손질이라는 게 서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뭐 어떤 그런 말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약간 피상적인 겉핥기식의 무슨 별로 안 친한 친구 만났을 때 그냥 흔히 하는 말들 있죠. 뭐 날씨가 좋다는 둥. 그냥 그런 같은 얘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쓴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헛손질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그러니까 커다랗게 웃어주고 싶었겠죠. 마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아주 미미하게 웃음을 내어미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예, 나는 다시 돌아오고, 나는 아니고 그녀는 다시 나오고 남편은 또 저쪽 세상으로 갑니다. 그 다음 보죠.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이야? 감옥에 가게 됐을 때예요. 간단히 말하면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쵸. 너네가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럼 되게 막 당황하고,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다고 뭐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예,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나중에 가서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었어도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썼다든가 그래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남편이 저렇게 허무하게 잡혀 들어가진 않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지 스스로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되긴 한 거지. 아, 그게 소용이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어쨌든 처음에는 절망했다. 그 다음을 잘 봐야 돼요. 애초부터 그는 남편입니다. 남편이에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임하나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에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단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써놨죠. 제가 써놨어요.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그뿐, 이런 사람이요. 이걸 이기적이라고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이기적이라고 쓸까 하다가 이걸 이기적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그냥 자신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예. 이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에 존재해 있던 사람. 그러니까 그냥 뭐 나 혼자 한 몸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진보와 보수가 갈립니다. 여기에서. 예. 그러니까 보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한 번 먹고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불쌍한 사람들, 잘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함, 그들이 좀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의 가치관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에 보면 그 생각이 주장으로 바뀌고 그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어. 그게 너무 중요해진 거야, 이 남편에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뭐 합니까? 싸우고 시위하고. 왜?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걸 당연히 안 내놓으려고 할 테니까요. 예.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것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득권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이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이 기득권, 그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그 뭐 난송호에도 나오잖아요.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이제 여기까지는 남편의 입장이고 남편은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런 걸 했겠죠. 뭐 이제 뭐라 그래요? 사회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했겠죠. 그녀는 비어 있는 남편의 자리를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은 이제 건사를 하기 힘들죠. 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이 되는 일이 아닌데 그걸 하잖아요. 인권 변호사 이런 분들도 예? 돈이 되지 않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뭔가를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죠. 예. 남편의 자리를 보지 않고 아예 안 볼란다. 예, 안 볼란다 하고 내가 벌어서 내 자식 살릴란다.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그 다음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나오죠. 딸이라고. 과천의 동물원에 가게 된다. 과천에 가면 그 서울대공원이 있죠. 예, 지금도 있어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가로 세로 1m쯤의 유리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는데 그 좋지 않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합니다. 왜 남편을 생각하냐면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 이 아내인 그녀가 남편에게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어? 지금 경주 이번에 뭐 유치원도 들어 뭐 5살이니까 유치원 아직 안 가겠지만 아무튼 뭐 이거 하려면 아빠가 필요하고 아빠가 맨날 애가 아빠를 찾고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고 한데 꼭 이걸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야겠냐 이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악취가 풍겨오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미안.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악취를 맡으니까 남편의 그 말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어, 네, 남편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나 막혀있는 시궁창은 아마도 세상의 부조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녀는 이제 조리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 코는 말짱해져 킁킁거리던 것짓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 남편과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얘는 자아가 세. 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세상이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내맡겨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해요. 뭐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보수 쪽은 아닙니다. 저는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고 항상 뭐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진 않지만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가난해. 근데 보수를 찍어.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보수 국회의원들이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서민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업을 살리고 잘 나가는 애들, 잘 나가는 애들을 더 잘 나가게 해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들 있죠. 그거를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기업들이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세금 깎아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철 되면은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순대 먹고 떡볶이 처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잖아. 근데 그걸 보고 걔들을 찍는다는 거죠. 이 멍청한 새끼들이.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보수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것들은 다 진보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진보도 결국 보수가 됩니다. 그건 아시죠? 지금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애들 걔네 진보인가요? 아니에요. 걔네 다 보수입니다. 본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걔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는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진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정한 진보는 별로 없죠. 뭐 없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편과 대비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녀예요, 그녀. 그죠? 그러니까 그녀는 금방 냄새를 못 맡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악취가 풍겨오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악취를 맡고 있어도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자, 새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박대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횡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새들은 있어. 근데 썩어 빠진 동공으로 쳐다보는 거죠.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히 얹혀져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뭐 진짜로 노려보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자 이거는 이제 바깥이죠. 바깥. 그러니까 유리벽 안의 공간, 동물원 이런 것들이랑 대비되죠.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전깃줄이나 미풍의 보리밭 일항이나 이런 것들은 바깥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그러니까 걔들은 울어주었단 말이야. 정답게 울어줬다고요. 근데 얘들은 안 울어. 울지 않고 노려보고 있는 거죠.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단단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이파리가 매달리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 뭐 당연히 이파리는 없겠죠. 왜냐면 시멘트로 해놓은 건데. 근데 어쨌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후드득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저도 작년 여름에 호주를 갔는데 그 호주에 엄청 유명한 동물원들이 몇 개 있죠. 예. 거기 가면 뭐 코알라도 볼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쿼카도 볼 수 있고 뭐 그런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새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천장에. 그러니까 천장이 뚫려 있어. 천장이 뚫려 있어가지고 천장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못 날아다니는 애들보다야 아예 갇혀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보다는 자유롭겠지만, 근데 결국은 또 그 동물원 안에 그 동물원도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그 칸 안에서만 날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자유롭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새들을 여기다가 가둬놓는다는 게. 예. 뭐 동물들도 동물 그 길짐승이라고 하죠. 예. 기어다니는 애들, 걔들도 걔들이지만 날아다니는 애들을 여기다 가둬놨다. 와, 얼마나 답답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뭐 아무튼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자, 조련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습니다. 불이 난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했죠. 그녀의 생각, 아이고 어디 갔어? 정서가 드러나죠.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르롱 방울새야, 이거 노래가 있거든요. 저는 몰라요. 예, 노래가 있대요. 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는 비유죠. 노래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고 꾸며낸 것이죠. 근데 실제의 방울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랬죠. 새들이.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그것은 방울새인 거죠. 그렇죠? 방울새가 왜 방울새입니까? 방울 소리를 내야 방울새죠. 근데 방울 소리를 안 내니까 방울새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에요. 왜? 남편이 지금 갇혀 있죠. 그죠? 이 남편은 밖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야 해요.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죠? 방울새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방울새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새. 저 새가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줘야 했다. 그쵸? 동물원 갔는데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애들은 그렇죠. 쪼르롱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라고 했더니 방울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죠? 경주가.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려 했다.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할까? 두터운 유리병 안에 갇혀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정확하게 남편의 처지와 같습니다. 그죠?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신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리원 안에서, 잠깐만요. 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리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은 지금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방울새는 동굴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울새가 동굴에 있으니까.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방울새와 남편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방울새와 남편을 동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주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마치 아빠가 동굴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것이죠.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소설적인 기법이죠. 자기의 생각을 마치
아이가 말한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녀의 생각. 그다음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됐죠? 그래서 자유를 잃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방울새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